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남편과 집을 매수하는 문제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30대 중후반 부부고요. 4살 아이가 있어요. 저는 요가학원 파트타임 강사고요. 남편은 직장인이에요. 둘이 합쳐서 월에 500 살짝 안 되게 법니다. 그러니까 실수령이 500이라는 얘기 이시라면은 그래도 많이 버시는 거죠. 생활비는 어디서 그렇게 나가는지 400 넘게 꼬박 지출하네요. 그러니까 생활비 400 쓸 수 있다는 거는 실수령이 500이니까 둘이서 잘 버는 거예요. 지금 일산에 3억 구축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어요. 3억에서 2억은 저희 돈이고 1억은 대출입니다. 원래 저는 올해 1월에 3억 대출을 더 받아서 현금 2억에 합쳐서 5억 정도로 근처에 구축 5억 하나 살려고 했었는데 대선도 있고 전세도 조금 남아가지고 일단 안 샀어요. 그런데 지금 내려간다 어쩐다 하는 거 보니까 안 산 게 다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사야 한다고 봅니다. 왜? 전세 만기가 10월인데 연장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현금 2억을 전세금으로 놔두는 게 맞나 싶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어쨌든 전세금에 넣어놔도 그냥 돈을 놀리는 느낌이 나긴 나니까. 아니 이거 지금 예금이라도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남편은 청약도 노릴 수도 있고 애 들어갈 돈도 많고 요즘 집 사면은 이자도 많이 내고 아무튼 지금 사는 거 아니라면서 말립니다. 근데 제 주변에 돈에 밝은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사든지 월세를 가고 뭐 2억으로 뭘 다른 걸 투자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은. 아무튼 남편은 다른 전세 알아보자 그러는데 자기는 손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대부분 약간 남편 특 맞죠? 내가 바쁘기 때문에 집은 뭐 아내가 알아서 좀 해줬으면. 알아봐도 현재와 같은 컨디션에 3억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같은 컨디션으로 전세 구하려면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까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있는 지역보다 서울에서 더 멀어지는 거는 싫습니다. 아이 어린이집도 있고 가진 2억에서 3억 5천 정도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집이 작아져도 살 수 있는 거는 있긴 있습니다. 좀 더 외곽으로 가도 괜찮긴 합니다. 집을 산다면요. 근데 전세로는 지금보다 작은 집 변두리로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랐기 때문에 같은 대출이면 밀려나거나 작게 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근데 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하도 금리 하니까 저도 사자라고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19년도 12월 6일에 한번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이유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거 때문에 또 뭐 악플도 많았고 뭐 맞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러면 여전히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19년도에 올렸던 영상에 제가 레이달리오 뭐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때 그 뭐 올웨더 투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크게 뭐 4가지 투자를 뭐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레이달리오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침 레이달리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2년 5월 24일에 CNBC 인터뷰에서 현금 여전히 쓰레기다. 근데 주식은 더 쓰레기. 이미 폭락한 상황이었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 뭐 채권 뭐 이런 거 다 하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채권을 작년에 아마 정리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주식 위주로 가지고 있었는데 주식은 더 쓰레기다. 그래서 이거 다 정리하겠다 막 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때 이 레이달리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같은 거, 원자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같은 거에 투자해 놓은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돈을 버는 거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해놔야 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금융자산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어쨌든 타격이 크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레이달리오의 얘기를 뭐 떠나서 사실 일반 외벌이 부부의 아이도 키우고 지금 사는 게 바쁜 분들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가장 쉬운 건 이거잖아요. 그냥 집을 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뭐 생애 최초 대출도 지금 조만간 뭐 7월이 될지 뭐 11월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의견이 분분하니까 어쨌든 하반기에 풀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취득세 감면도 막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게 주저되는 분들 아니면은 사실 집을 무주택자가 사기에는 그래도 많이 유리해지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로 대출 받고 뭐 80% 대출 받고 하면은 지금 이 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은 다 이거에 혜택이 되고 뭐 고정금리도 되고 하니까 실거주하는데 문제는 뭐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집을 사면 가장 큰 장점이 집으로 뭐 돈을 번다? 뭐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건 이겁니다. 소비를
줄이게 돼요. 집을 사면 무조건 소비가 줄어들어.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강제로 소비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대출이자라는 게 자동이체로 팍팍 빠져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은행에서 빚 독촉이 들어오면은 아무리 뭐 카드를 뭐 쓰는 분들도 정신을 차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실수령이 500인데 400을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집을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소득의 80%를 써요. 소득의 80% 쓰고 지금 20% 겨우 저축하시는 건데 아이가 4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연봉이 높아지는 속도 대비 아이가 쓰는 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뭐 자산을 형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허덕허덕 되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맞벌이란 말이죠. 맞벌이로 지금 500이라서 실제로 외벌이면은 뭐 한 300 수준이실 거라서 맞벌이를 해야지만 겨우 버틸 수 있는 지출이라는 거는 그냥 유지 불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 지출을 줄이려면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지? 네. 그럼 너 잘하고 화이팅. 이렇게 의지의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실 본인을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에 사실 집 사는 게 가장 좋긴 좋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안 되는 분들은 뭐 카드 자르고 뭐 하는데 그래도 쓰려면 또 써요. 자, 근데 사실 뭐 집을 사서 그냥 심플하게 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뭐 작년 뭐 말까지만 해도 뭐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 막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나오니까 야, 지금은 조금 아닌데 라는 생각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 집 사길 꺼리는 이유의 가장 큰 건 이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집을 사고는 쉽죠. 근데 지금 사도 돈 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건 사는데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돈 벌 수 있냐? 있으면 살게. 근데 돈 못 벌 것 같으면 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지난 5년을 사실 피해 간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뭐 30대 중후반이라고 했으니까 집을 살 기회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실 집값이 그렇게 비싼 동네에서 살고 계셨던 게 아니라면 지난 5년 어찌 보면 좋은 시절들 많았고 그때도 집을 사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걸 다 피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로 지금 집을 안 사가지고 딱 쭉 빠진 다음에 저점이 오면 이때 딱 매수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맞출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 지금 한 작년부터 집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항상 그 무주택인 분들은 집을 사라 그랬던 거고 다주택 보고 뭐 제가 집을 더 사세요 뭐 법인을 차려가지고 30주택 하세요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들은 사실 2018년도에 한번 대출 규제 막 막히고 20년도부터 막 취득세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주택자가 법인을 차려가지고 아주 뭐 진짜 단타 투기를 하는 것들 말고는 다주택자가 일반 개인 명의를 가지고 집을 늘리는 시절은 끝났어요. 이미 2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철저하게 1주택자들이 갈아타기 수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 2주택을 정도 보면서 뭐 한 채는 뭐 규제 지역, 한 채는 비규제 지역에 사면서 취득세를 좀 피하거나 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뭐 한 개 정도, 몇 개 사는 정도? 그냥 그 정도로 작은 투자를 했었지 지금 막 두 채, 세 채, 네 채 막 여러 채 늘려가면서 종부세 때려 맞으면서 다주택 하는 분들 없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제가 사라고 하는 것도 이분 입장에서는 무주택이시니까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집인데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도 없으니까 하나 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는 사자. 어차피 집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거부감을 많이 느끼세요. 왜 그러냐면 집이라는 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쌀 때 사면 좋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게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라고 하는 거냐. 좀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면 되지 라는 그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 내가 맞출 수가 없다 우선. 거기다가 이 감가상각되는 자동차 있잖아요. 이런 거 살 때는 또 오히려 의지가 강력해.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다들 막 신중해져요. 근데 자동차 그냥 막 지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살 때 뭐라 그럽니까? 꼭 필요해서 사는 거래. 뭐가 필요한데 자동차가. 아니 감가상각이 무조건 돼요. 자동차는 뭐 포르쉐나 페라리 같은 거 사시지 않는 한 웬만하면 사자마자 감가가 대부분 다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3천 주고 사도 1년 2년 지나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몇백만 원이 돼요. 근데 이것도 꼭 필요해서 내가 봤을 때 집보단 필요 없는데 집이 더 필요한데 근데 차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사면서 집은 또 안 사. 거기다가 해외여행은 뭐죠? 힐링이잖아요. 그리고 쿠팡은 뭐죠?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고 신중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외여행은 당연히 가는 거야. 맞죠?
그리고 이번에 뭐 동남아 풀리고 뭐 영국 풀리고 하니까 갑자기 막 다들 막 나가요. 여권 바꾸고. 이거는 확정적으로 돈을 잃는 거잖아요. 근데 경험은 남습니다. 맞죠?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얼마나 편하냐. 쿠팡 없을 때는 우리가 뭐 못 살았냐고요. 옛날에는 마트 가서 다 장 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쿠팡하고 마켓컬리에 저는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하면서 그냥 또 안 사. 그냥 또 집에서 손가락으로 다 장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이율배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아니 집이 사실 훨씬 더 필요한 거고 집이 없으면 자동차가 없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데도 집이라는 거, 이 필수제인 집에 대해서는 항상 이 논리 떨어지면 어떡하죠? 돈을 못 벌면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안 살려고 한다. 어떻게든 안 살려고 한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지금 이 부분은 남편이 좀 거부하는 편이니까 이 거부하는 남편의 이 대화가 거의 뭐 맨날 돌아가는 얘기인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지금은 고점이래. 내가 막 이래저래 막 다 알아봤거든. 책도 보고 막 유튜브도 보고 막 그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지금은 진짜 고점이야. 지금 들어가면 큰일 난대.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 저점은 언젠데? 그게 말이야. 지금으로부터 한 4년 뒤 정도에 들어가면 딱 맞아. 지금 전세 2바퀴 돌고 2026년 정도에 3기 신도시 들어오고 그때 되면은 막 재건축 재개발 막 이런 것들도 좀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주 전문가 납셨어. 그러면 4년 전에 내가 산다고 할 때 그때 왜 말렸냐고. 아주 전문가셔. 아주 3기 신도시 전문가셔. 그러면은 4년 전에 내가 2018년도에 그때 집값 막 다들 떨어진다고 할 때 나 그때 산다고 그랬잖아. 우리 영식이 태어나면서 4살짜리 얘기죠. 우리 영식이 태어날 때 신혼집 하자고 했어 안 했어? 그때 대출 해줄 때 있었잖아. 그때는 왜 말렸냐고. 이렇게 막 하면서 싸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남편 탓하면 안 됩니다. 왜냐? 나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의지가 있었다면은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됐고 무조건 사는 거야. 아니면 이혼이야. 나 애기랑 전세 안 살아. 나 무조건 이번에 애 낳으면서 집 살 거야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면은 분명히 샀어요. 근데 남편의 말이 그럴싸했거든. 그럴싸했기 때문에 나도 동의를 한 거죠. 마지못해서 나도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몰아쳐가지고 집을 샀을 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남편 말처럼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때 그 뒷감당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안 샀죠. 그러고 나니까 집값 올라가서 어땠죠? 그리고 남편을 구박했잖아. 내 말이 맞았지? 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잘못된 방식이에요. 내 말에 확신이 있었으면 샀어야지. 그래서 남편 반대가 심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 잘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 그러니까 지금은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남편이 반대를 하니까. 남편의 그냥 올라도 반대해요. 올라도 지금은 고점이라고 하고 내려가면 지금은 살 때가 아니라고 100%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항상 그래.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면 분명히 인구 감소도 오고 앞으로 뭐 1인 가구 늘어나면서 출산율도 내려가기 때문에 집을 살 필요가 없어 라고 계속 어떻게든 이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언제 집을 살 수 있냐 이거죠. 이 좋은 시절에도 집을 안 샀었는데. 자, 그래서 혹시나 본인도 좀 불안하고 그러면 그냥 전세 살면 돼요. 다시 또 전세 산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망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것도 선택이고 집을 사는 것도 선택이다. 다만 이번에 또 제가 또 마지못해서 남편 말 또 듣습니다. 제가 멍청하지. 제가 멍청한 거 아는데 남편이 설득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또 남편 탓을 할 거면은 하지 마라. 이번에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다. 지금 이분이 이제 일산 쪽인데 일산 쪽에 보니까 경기도 고양시 쪽에 대출 3억 정도를 받으면 지금 이자가 뭐 어떻게 되나 봤더니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대출 한 3억 받으셔야 되더라고요.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로 지금 전세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뭐 최저가 3.7, 뭐 최고가 4.3, 평균 3.6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금융권도 전세 자금 대출도 그냥 한 4 정도로 보면은 뭐 크게 틀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지금 전세 이자도 만만치 않다. 근데 그래도 전세 이자 내는 게 낫다. 왜? 2년 뒤에는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합으로 가다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전세라는 거는 사실 세금도 없는데 은행 이자 내면서 버티면 되는 거지. 버티다가 전세 살다가 나중에 싸지면 그때 가서 줍줍하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이 논리가 또 강력하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만약에 떨어진다고 치죠. 진짜 갑자기 막 폭락하기 시작해.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5억에 살려고 했던 게 뭐 20% 빠져가지고 4억이 된다고 칩시다.
아니면 막 30% 빠져가지고 3억이 막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30-40%가 빠지면. 그러면 그때 되면 과연 남편은 사자고 할 것인가? 내 남편은 내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럴 겁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왜? 여보가 그때 1억 떨어지면 산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그럼 언제가 타이밍인데? 4년 뒤. 그놈의 4년 뒤. 이러고 또 싸운다. 그래서 오히려 전세보다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월세 사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돈이 아예 없는 분들도 아니고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게 좋다. 왜 그러냐? 뭐 요즘에 뭐 월세가 막 계속 그 비중이 늘어나고 월세 자체도 비싸지고 막 한다고 하면서 월세살이가 부담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이 어찌 보면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금이 어쨌든 2억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2억이라는 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월 100만 원 저축되는 분인데 1년에 1200 저축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5년, 17년치의 저축액이란 말이죠. 그럼 이거를 놀리고 있어가지고는 우리 부부의 인생이 바뀔 확률이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금 2억을 어떻게든 잘 굴려가지고 자산을 사서 내 자산의 상승을 내가 얻지 않으면 우리 부부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노동 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 소비는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은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산을 사긴 사야 된다. 근데 부동산만 보고 4년 뒤에 빠지면 그때 사야지. 그러기에는 사실 이 4년이라는 기간은 대단히 길단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아주 많이 빠진 거잖아. 코스닥, 코스피. 이런 것도 어떨지 한번 공부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자산의 일종이니까 차라리 뭐 이런 거라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특인가? 왜 하필 우리나라는 이러는 건지. 그래서 이게 5월 말 대비 기준이니까 사실 얼마 안 된 기간인데 한 3, 4주 만에 한국이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코스닥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조금 덜 빠졌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많이 빠지고 뭐 스웨덴, 아르헨티나, 대만도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여간 안 좋은 건 우리나라가 제일 빠른 것 같아. 항상 빠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 제가 주식에 대해서 뭐 사라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5월부터 16% 빠졌지만 그전에도 빠진 거 합치면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진 거니까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과 똑같이 이걸 매치를 해보면은 그 주식도 뭐 빠지면 뭐 오만전자 오면 뭐 제 전재산 몰빵합니다. 뭐 이랬던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러니까 막상 빠지면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나는 다행히 주식을 안 샀는데 주식이 많이 빠졌다는 거는 지금이 그래도 들어가 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저점이 오면 산다면서요. 부동산, 집도 저점이 오면 산다면서. 그러면 주식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봤다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년의 시간을 전세에 묶어두기보다는 월세를 가지고 살면서 좀 월세에 부담되더라도 현금을 가지고 뭔가 저점에 뭔가를 사서 자산을 불리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집 사는 것도 어려운데 주식에 내 전 재산을 넣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그냥 가정에서 아무리 저점이고 하락이고 뭐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조금 따져봅시다 해도 내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거는 이게 주식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해봤지만 막 여기에 2억, 5억, 10억 내 전 재산을 투자한다?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빠지는 상황에서 여기가 저점이 아니고 지하 6층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하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어렵고 너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조금밖에 못 넣어요. 그게 약간 주식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저점에서 뭔가 자산을 몰빵한다는 게.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어려운 건 또 싫어. 그리고 어려운 건 또 무섭고 잃을까 봐 걱정되고. 근데 또 부자는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이율배반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데 당연히 어려운데 어려운 게 부자인데 어렵지 않게 부자가 된다? 이런 건 없지 않을까? 거기다가 또 월세 낸다고 하면 또 엄청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지금은 전세 자금 대출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세가 아니죠 사실. 은행한테 월세 사는 거죠. 그러면 전세 4억 5천을 내가 맞춘다고 쳐요. 이번에 시세 올려줘서. 그래도 결국에 이자는 한 8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일산 쪽에서 하나 찾아보니까 한 5천에 160, 170 정도면은 전세 4억 5천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치환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월세 5천을
있으면 현금이 어쨌든 1억 5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주식에 넣든 뭐 집을 사든 뭐 코인에 들어가든 어쨌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1, 2년 동안 안에 오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자. 그럼 은행에 넣어놔도 이자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세 살면서 이자 80만 원 낼래? 아니면 월세를 뭐 160 내긴 하지만 예금 이자를 받아가지고 한 40만 원 정도 충당을 하고 그럼 한 120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에 격차는 뭐 한 40만 원 정도 된다 이거죠. 그럼 40만 원 더 내는데 아깝죠. 아깝긴 하지만 이걸 내면서 현금 1억 5천을 내가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를 잡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금리를 보니까 뭐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3%대 예금도 있더라. 그런 거를 보면은 여기에 넣어놓고 기회를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이번에 이빨 꽉 깨물고 집을 조금 더 안 좋은 데로 가서 절대적인 월세 자체를 좀 낮춰가지고 비용을 더 세이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월 400 정도 쓰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 40만 원을 아까워하기보다는 소비를 줄이면 40만 원은 충분히 이거 충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마트에서 장을 좀 더 한 번에 많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배달 음식 할 거를 뭐 음식을 하면서 조금씩 좀 아껴보면은 뭐 40만 원 충분히 충당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부다.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비용으로 40이면 전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뭐라도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변화가 생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는 없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생업도 바쁘고 아이 키우고 육아도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 뭐 그냥 밤에 잠깐 얘기하고 뭔가 특별하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뭔가 남한테 들은 얘기거나 그냥 생각하거나 추측하는 것 정도로 그냥 말만 하고 있을 상황이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은 결국에 어떤 희망사항이거나 망상이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이나 주변에 나한테 뭔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반대하면은 그걸 물론 뭐 무조건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반대하는 사람한테 꼭 이런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그래서 대안이 뭔데라고 꼭 한번 물어보세요. 대안이 뭔데?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대안을 제시하는 반대가 있고요.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습니다. 대안이 현금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전세를 살면서 타이밍을 좀 보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죠. 타이밍을 본다는 거는 현금 들고 있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대안이라는 거를 제시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반대죠. 뭐 대안이 뭔데요? 그러면 대안 뭐 요즘에 그림도 있잖아요. 그림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여전히 상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달러도 지금 막 계속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달러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다든지 아니 뭐 엔화도 지금 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엔화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해보면서 대안을 찾든지 그럼 땅은 어떨까? 땅은 그래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던데 주식은 어떨까? 주식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저점 아닐까? 코인은 어떨까? 코인은 더 박살났는데 코인은 지하 25층인데 그럼 여기서 바닥 아닐까? 여기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뭐 뭘 해야 되는지의 그 대안 제시를 같이 좀 하자. 그러면 내가 너의 반대를 수긍할게 라고 얘기를 해보라 이거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안이 다 있고 그 대안이 있어서 나한테 반대를 할 거라면 사실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겠죠. 그 전에 뭐 집을 사셨던지 주식을 하셨던지 코인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이 유동성장에서 많은 이득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못했다는 거는 결국에 이런 대안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위험한 타이밍이니까 좀 기회를 보자라고 하기보다는 같이 대안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더 긍정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부정적으로 지금은 아니니까 좀 기다리자. 그럼 기다리면 답이 있냐? 그럼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긍정적인 대화. 할 수 있는 거를 그럼 같이 대안을 찾아봅시다. 알겠다. 집 안 살 테니까 그러면 월세를 살면서 엔화랑 달러부터 공부를 해보자. 아니면 땅 공부 한번 해보자. 뭐 주식에 대해서 한번 공부 좀 해보자. 코인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아니면 뭐 요즘에 뭐 그림 같은 거 사가지고 돈도 번다는데 뭔지 한번 공부해보자. 도서관 서점부터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우리 둘이서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너무 어려워. 현실적으로 4살짜리 아이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집을 사면 됩니다. 집을 사시고 소비가 지금 너무 과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 됩니다. 뭐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인플레이션 뭐 물가 상승 뭐 이런 얘기들 잘 모르겠어요. 뭐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뭐 용적률을 뭐 주고 뭐 무슨 뭐 복합 개발 용지로 뭐 바꿔가지고 뭐 용적률 완화해주고 뭐 특별법 만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그냥 일산에 살아야 될 것 같아. 원래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다.
다른 거 공부하는 거가 무조건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수령이 지금 500이시라면요. 사실 연봉으로 치면 거의 7천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연봉 7천, 8천인 분들이 지금 뭐 생각하시는 게 한 5억 정도의 집을 살까 말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싸봐야 뭐 5억 후반대, 뭐 6억 정도의 집을 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 이 정도의 집을 사는 거가 어려운 수준의 소득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연봉이 아니라 지출인 거죠. 지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집을 사기가 어려운 거지 소득 자체에서 과한 집은 아니다. 다만 욕심만 내지 마라. 여기서 또 갑자기 저는요 한 9억짜리 사겠습니다. 저는 전세 끼고 신용대출 막 풀로 받아가지고 한 9억, 한 10억 넘어가는 거 갑자기 장모님한테 빌리고 엄마 아빠한테 빌려가지고 12억짜리 사겠습니다. 이런 것만 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의 수준은 우리한테 크게 리스크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남편이 그래도 집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만약에 계속한다. 그러면 아까 말했죠. 꼭 대안이 뭔데를 물어보시고요. 대안이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그래도 좀 전세 살면서 좀 타이밍을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 입 다물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